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46강인데요. 교재로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자, 554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이 가담법은 제가 버리라고 그랬던 부분이죠. 그죠?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아시고 너무 자세한 부분은 그냥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가담법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나왔을 때 시험장에서 내 것으로 만들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그리고 겨우 한 문제 나오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가담법은 거의 뭐 사문화돼 가지고요.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또 아무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설명은 드릴게요. 근데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세요.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가담법은 원래 삽채업자 때문에 명동 사채업자 때문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뭐였냐면 A가요. 자, B 사채업자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리는데 자, 1억 원을 빌려고 그래요. 1억 원을 빌리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집이 5억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5억짜리 담보대출 받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엔 집이 있어도 은행에서 기업대출 해줬지 개인들한테 가계대출 잘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 사채업자한테 간 거죠. 은행 같으면 저당권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명동 사채업자들은 좋아 돈을 빌려줄 테니 소유권을 넘겨줘 이래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미쳤냐. 내가 차라리 금매물로 3억 4억에 팔고 말지 뭐 한다고 1억 빌리면서 5억짜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냐.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꼬시는 거죠. 어차피 너가 1억 빌려가면 1억 갚을 거 아니냐. 그러면 형식상 1억의 부동산을 나에게 팔았다가 1억 원에 다시 되사가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1억 빌렸다가 1억 갚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A가 내가 너한테 1억 원에 팔았는데 너가 다시 1억 원에 안 팔고 그때 가서 뭐 안 판다는 둥 뭐 5억 주라는 둥 이래버리면 나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1억 원에 되팔아준다고 등기까지 해줄게 그런 거죠. 등기할 수 있나요? 등기할 수 있죠. 뭘 이용해서? 우리 매매에서 환매 부분 공부했잖아요. 환매 등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등기해 주겠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그죠? A죠? 그런데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죠? 이전 등기 이렇게 한 다음에 마치 환매 특약 등기 하는 것처럼 환매 특약 누구 환매권자 A죠. 그죠? A 여기 있는데 이때 환매 대금 있잖아요. 환매 대금 5억이 아니라 얼마로 해주겠다? 1억으로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환매 기간도 적죠. 그죠? 5년 이내로 적잖아요. 5년 이내, 부동산 5년 이내. 이렇게 적죠. 그죠?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돈도 급하고 또 이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 좋다. 이렇게 했죠. 그죠? 이렇게 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1억 빌리면서 담보물을 제공한 거죠. 그죠? 담보물을 제공한 건데 소유권 이전. 양도 형식을 취했죠. 그죠? 양도 형식을 취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양도담보 그랬던 거예요. 양도담보 그랬는데 이때요. 계약서 자체를 매매계약서로 써버린 것을 그것을 매도담보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자체는 금전소비대차 1억 빌리는 것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등기를 매매 형식을 취한 거 있죠. 이것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그냥 양도담보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명법 하에서는 그거 다 부동산 실명법 하에서는 가담법 하에서는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어서 그냥 양도담보 이것으로 하나로 통일을 하면 됩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양도담보 케이스보다 이게 더 많았는데요. A가 사채업자한테 1억 빌리러 갔더니 사채업자가 그러는 거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너가 안 갚아버리면 어떡하냐? 이러죠. 그러니까 A가 꼭 갚겠다고 사정을 했겠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좋아 빌려주는데 너가 돈을 못 갚으면 아예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돈 빌렸는데 돈으로 갚는 것을 변제, 돈 빌렸는데 부동산으로 갚는 것을 대물 변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또 찔끔했겠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너가 갚아버리면 그만인데 뭐 못 갚았을 때 부동산으로 대신 갚는다는 거 그게 뭐가 무섭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 A가 좋아 결심하고 좋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혹시 너가 여기 소유권 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미리 가등기를 해놓겠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뭐였냐면 소유자가 A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사채업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는 거죠. 그죠? 가등기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담보가등기라는 거죠. 담보가등기. 즉 형식적으로는 설령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해놨다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게 담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담보가등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담보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는요. 형식상 등기부 형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판단을 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는데요. 왜 그러면 사채업자는 저당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를 요구했을까? 그거죠. 그랬더니 꿍꿍이 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환매 기간이 연장도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기간 안에 돈 갚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문 잠궈져 있고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그래서 이 기간만 경과해버리죠. 그 환매권만 소멸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B가 낼름 먹어버리는 거죠. 낼름 먹어버리죠. 이러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러려고. 또 어때요? 이때도 변제기 변제하러 갔더니 전화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변제기만 넘겨버리죠.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서류 다 받아놓은 것 가지고 본등기에서 자기가 낼름 먹어버리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런 나쁜 마음을 먹고 이제 이것을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이제 A가 뭐 세상이 싫어졌어요 하고 막 한강 가고 그랬겠죠.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안 되겠다. 채무자를 보호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채업자를 채권자라고 하겠죠. 그죠? 뭐 설마하니 채권자를 보호하자 그러지는 않았겠죠. 채무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그래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돈을 빌려준 관계다. 그랬을 때는 사채업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을 해라. 어떻게? 5억이죠? 여기서 자기가 받을 돈 1억 플러스 이자 있죠? 이걸 공제한 차액 4억 있죠? 청산해라. 청산. 그래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지. 청산하지 않으면 이런 등기해봤자 전부 무효다. 그래버린 거예요. 청산하지 않으면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가담법 하에서는요. 사채업자가 이런 형식으로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죠. 그죠? 결국은 뭐예요? 청산까지 다 해줄 거면 제값 주고 자기가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한테는 특별히 필요 없는 건데 괜히 세금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돈 안 빌려준다고요. 돈 안 빌려주고 어떻게 빌려줘요? 뭐 무대리, 원캐싱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소액으로, 신용대출로 그런 식으로 빌려줘 버리지 지금은 이렇게 안 빌려줘요. 이렇게 안 빌려주는데 아무튼 만약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하고 관련 없는 법이라고요. 자, 이런 내용이니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봐두세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고 그럼 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가담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 범위예요. 이 법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 소비대차, 대여금 채권이라고 나와요. 대여금 채권. 이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때 적용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매매대금 있죠.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했다. 이런 거 물품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공사대금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늦게 했다 그러면 이 법 적용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두 번째, 담보물 가액.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플러스 이자 있죠. 그죠? 이자 합산액을 초과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담보물이 얼마예요? 지금 5억짜리라고 그랬죠? 5억. 차용액이 얼마예요? 1억이죠. 그죠? 1억 플러스 이자. 초과했을 때뿐이지. 만약에 1억 빌렸는데 1억짜리 부동산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했다. 채무자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이 법 적용 안 돼요. 다만 담보물 가액 5억이라도 여기 저당권 2억 뽑아 먹었어요. 그럼 얼마짜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3억짜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돼요. 등기 등록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아니라 1,000만 원 빌리면서 자동차는 동산이지만 뭐예요? 등록할 수 있죠. 그죠?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담보물로 제공한 거죠.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했다. 이 법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등기 등록이 안 되는 1,000만 원 빌리면서 1억짜리 골동품을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 법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등기 등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자, 소유권을 넘기죠. 그죠? 소유권 넘기는 형식을 취했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부 저질, 전세권 혹은 저당권 혹은 질권. 그래서 전부 저질. 이것은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고 이렇게 보세요. 뭐냐면 사채업자가 전세권, 저당권, 질권 가지고 가봤자 또 이거 실행하려면 또 경매 넘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아시냐면 전부 저질이다. 사채업자는 뭐예요? 전부 저질 적용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암기하시라고요. 이렇게. 자,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맞추자.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양도담보나 담보가등기 중에서 실제로는 담보가등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법 이름도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죠. 그래서 법조문도요.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양도담보는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담보가등기는요. 청산하고 본등기 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그죠? 근데 양도담보는 어때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산만 하면 뭐 본등기 할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청산하지 않아 버렸으면 어쩐다고요? 무효 그랬죠. 무효 그랬잖아요. 무효 그랬죠. 그런데 B가 자기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기하러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이전 듣기 C 이렇게 해서요. 얘가 소유권 취득하느냐 그 말이죠.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사례요. 선이면 소유권 취득한다. 뭐였어요? 두 번째 동그라미. 자, B가 권리 취득 못했을 때 C가 권리 취득하느냐. 선이자면 권리 취득했죠? 몇 가지? 6가지. 107, 108, 109, 110. 그 다음에 해제 후, 그 다음 가담법이 있었죠? 이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봐두셔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뭘 공부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죠? 청산하라고 그랬죠? 이 청산 절차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청산 절차. 청산 절차는요. 귀속 청산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청산 절차가 있습니다. 처분 청산 절차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귀속 청산 그러면 귀속 청산 절차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청산하는 과정인데요. 변제기 지났죠. 그죠? 변제기 지나고 나서 그죠? 그리고 나서 변제기 경과 후 그 다음에
실행 통지를 하고 다시 또 2개월이 지나야 됩니다. 청산기가 2개월 지나고 나면 청산을 하라는 거예요. 청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처분 청산은 뭐냐면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겠다는 경매로 넘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양도담보나 담보가 든 게 있죠. 담보가 든 게 뭘로 봐버리냐면 저당권으로 봐버립니다. 저당권으로 봐버리면 뭐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다 봐보세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양도담보, 담보가 든 기로 돈 안 빌려준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것으로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채업자라도요. 여러분 청산해서 소유권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경매 넘겨버리겠어요? 차라리 이게 낫겠죠? 왜요? 제값 주고 가져와서 세금 내느니 이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일이 갈 거라고, 일이 갈 건데 이게 누가 가요? 누가 이렇게. 그런데 또 이 절차를 또 공부하라는 거예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왜요? 여기에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데 0.5개 맞추려고 이 복잡하게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대신에 제가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속청산 절차인데요.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소유권을 가져가는 건데 이 처분청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공적 실행 방법이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사적 실행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지금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예요? A죠, 그죠? A죠. 그런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시가 5억짜리예요. 5억짜리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가 1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1순위 저당권이. 자, 그래서 C 이렇게 있다고요. C은행. 이렇게 있어요. C은행. 그리고 여기가 채권액이 2억이에요. 그러면 아까 어떻게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5억에서 선수의 저당권 2억 빼라고 그랬죠. 2억 빼라고 그랬죠? 2억 빼면 얼마예요? 3억짜리란 말이에요. 3억짜리. 3억짜리죠? 3억짜리인데 사채업자가 1억 원을 빌려주면서 여기다가 담보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담보 가등기 해놓은 거죠. 그죠? 사채업자 B. 근데 가등기 할 때는 금액이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아무튼 1억이라고 보죠. 1억. 이렇게 제가 가로친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법 적용되잖아요. 왜요? 3억짜리인데 차용이 1억 플러스 알파를 초과하니까 이 법 적용되죠. 그죠? 이게 두 번째죠. 그죠? 자, 그런데 이때도 소유자가 A니까 담보가 든 게 있어도 A가 사용 수익 다 하는 거예요. 다 사용 수익 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뭐 할 수 있냐면 자, 처분, 저당권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저당권 5천만 원 빌리고 이렇게 후순위자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케이스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A가 변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면 사채업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 방법, 변제가 지났죠? 그러고 나면 뭘 하라는 거냐면 실행 통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 실행 통지는 1통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2통지가 있어요. 2통지. 자, 1통지는 누구에게 하느냐면 채무자 등에게 하는 거예요. 채무자 등 그러면 채무자도 되고요. 여기 채무자 A. 근데 A가 채무자의 아버지다 뭐예요? 물상보증인 있죠? 물상보증인. 혹은 저당권 끼고 샀다. 제3취득자. 이 사람을 채무자 등이라고 그러고 여러 명이 있으면 여러 명에게 전부 1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뭘 통지해 주냐면 시가 5억짜리다. 여기에서요. 후순위는 안 빼요. 선순위만 빼는 거예요. 선순위 얼마였죠? 2억짜리다. 그럼 얼마짜리예요? 이 부동산 3억짜리다. 그런데 너가 얼마 빌려갔어요? 1억을 빌려갔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너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다. 1억 플러스 알파죠.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돌려줄 돈이 얼마다? 2억이다. 이것을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통제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후순위자에게. 후순위 권리자 있죠, 그죠? 후순위 권리자 누구예요? 여기서는 D죠, 그죠? D에게 통지를 해주라 그 말이죠. 뭘 통지해 주냐면 이 부동산 5억짜리고 선순위죠. 선순위만 빼는 거예요. 선순위만. 후순위 안 빼요. 선순위 2억을 뺀다. 그리고 채권액이 1억이다. 그러면 청산 금액이 2억이니까 너 나한테 청구해서 여기에서 5천만 원 받아가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가 없다 그러면 이 통지는 안 해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1통지는 꼭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 절차 이렇게 복잡하죠, 그죠? 이거 하고 나서 또 2개월 지나야 돼요. 그래야 청산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겠어요? 아무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로서는 변제기가 경과했더라도 실제 청산되기 전까지는요, 언제든지 변제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가등기 말소 청구해버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만 이 가담법도 채무자에게 불리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변제기 경과한 후로 10년이 지나면 못 찾아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의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다 그러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5억이라고 평가를 누가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합니다. 사채업자가 주관적 평가로 족하다 그래요. 이게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주관적 평가로 족해요. 그러니까 5억짜리인데요. 이거 3억짜리야. 그래서 선순위 2억 빼고 내가 채권액 가져갈 게 1억이니까 너한테 청산금은 빵원이야. 빵원일 때도 반드시 통지는 해줘야 돼요. 통지는 해줘야 되는데 이래도 통지로서 효력은 있는 거예요. 통지로서 효력은 있는 거예요. 다만 채무자로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3억짜리냐 5억짜리지 하고 이의제기할 수는 있지만 주관적 평가로도 족한 거예요. 이래도 통지 절차로서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자, 그렇게 해서 청산했죠. 소유권 가져가죠. 가져갈 때 후순위자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5천만 원 받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소멸하겠죠? 이건 소멸할 거라고. 이건 소멸하죠? 근데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선순위는 소멸하지 않고 뭐예요? 가등기권자가 전에 있었던 저당권을 끼고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순위 2억 원은 누가 변제해야 돼요? B가 변제를 해야 되겠죠. 변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2억 원은 청산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놔두는 거죠. 자기가 나중에 돌려줘야 될 거니까. 아셨죠? 선순위만 그러는 거예요. 선순위만. 그리고 후순위는 어제 말소될 거니까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이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걸 3억이라고 평가를 해가지고요, 여기가 청산금이 빵원이다 그러면 후순위자는 받아갈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열받은 게 누구예요? 후순위자죠. 후순위자죠. 아니 이거 그냥 경매로 넘겨도 4억에는 낙찰 되겠네. 그럼 나 5천만 원 찾아가는데 문제 없는데 이거 어떻게 3억짜리냐? 에이 안 돼. 다 필요 없어. 경매로 가 이래버릴 수 있어요. 경매로 가. 즉 청산기간 내에 청산기간 내이기만 하면 변제기 전이라도 상관없어요.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순위자는 경매 신청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속 청산 절차 올스톱이에요. 기속 청산 절차 올스톱이에요. 올스톱하고 전부 경매로 가야 돼요. 자, 이 법의 두 번째 문제점. 뭐 한다고 후순위자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느냐? 이게 이 법의 문제점이에요. 자, 이게 가담법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그리고 더 이상 뭐 깊이 나오는 거 그런 것을 그냥 찍으시라고요. 아셨죠? 찍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칠 때 하나씩 나오는 거 답 달고 보면서 하나씩 뭐 더 챙길 거 있으면 챙긴다.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지 뭐 가담법 안정정보 간다.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555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이 법의 목적 나오죠. 그죠? 이 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돈 빌린 사람이에요. 차용물을 가름하여, 그죠? 차용물. 보통은 뭐예요? 소비대차. 금전이라고, 금전인데 꼭 금전이 아니어도 좋긴 하지만 차용물을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다른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아파트 이전할 것을 예약을 했을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담보물 가액이죠. 그죠?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 합산한 그걸 초과하는 경우죠.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 계약하고요. 담보 계약한 다음에 그 담보 목적으로 맞춰진 가등기, 이게 뭐예요? 담보 가등기죠. 그죠? 담보 가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예요? 양도 담보죠. 그죠? 이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적용 범위 나오죠. 그죠? 소비대차 해야 됩니다. 소비대차.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소비대차가 아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을 담보하기에 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56페이지 한가로 2번이죠. 그죠? 차용물에 가름하여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을 때 그랬죠. 그죠? 재산권 이전인데 다만 동그라미 2번 재산권이라도 전부 저질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죠. 전부 저질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양가로 3번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되고요. 양가로 4번 예약 당시 목적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 합산액을 초과했을 때다. 그랬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대물변제 예약 당시 담보 목적물에서 선순위죠. 선순위만 빼는 거예요. 선순위만 뺀다고요. 선순위만 빼고 계산한다고요. 그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 가액에서 그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이 차용액 및 그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오시면 557페이지 가등기 담보 등의 성질 나오는데 그냥 뭘로 생각해 버리면 돼요? 저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거기 556페이지 까만 박스 3번 가등기 담보 등의 설정한 성질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뭘로 생각해 버려요? 그냥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558페이지 펴보세요. 가등기 담보 등의 실행 나오죠. 그죠? 실행 보는데 자,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 나오죠? 이게 뭐예요? 기속정산. 소유권이 기속한다고 그래서 기속정산 그러는 거예요. 의 보면 동그라미 1번 기속정산은 채무 불이행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 변제기 후에 실행 통지하고 청산기가 2월 경과하면 청산금 고비하고 교부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2번 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돼봤자 전부 무효예요. 다만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면 하자가 치유되죠. 실체관계 부합해서 유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59페이지 실행통지 나오죠. 그죠? 자, 이게 바로 일통지죠. 일통지죠. 통지사항 나오죠? 통지사항은 청산금 평가액이다. 자, 그렇게 보시고 통지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이 피담보 채권에게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될 때도 통지는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통지는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시고 리을본 보면 목적 부동산이 둘 이상이다. 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비용을 밝혀라. 이런 것들. 그리고 이때 채권자는 3조 1항에 따라 그가 청산한 청산금 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어요. 자, 3억이라고 평가해도 족한데 바보같이 6억 평가했죠. 내가 잘못 평가했네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래서 채권자도 자기가 그 통지를 해버리죠. 그러면 그 청산 금액에 관해서 다툴 수 없다 그런 거예요. 동그라미 2번 통지 상대방 나오죠. 그죠? 자, 기억번이죠. 이게 바로 정확히 말하면 일통지죠.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때 그 채무자란 채무자 물상보증인 담보 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인데 제3취득자죠. 통지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실행 통지하고 일부에 대해 통지가 누락되면 절차 위배죠. 그죠? 예, 그래서 효력이 없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니은번이 이통지입니다. 채권자는 일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 나오죠. 그 사람에게 이통지를 해라 그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청산금 산정할 때는 청산금 실행 당시 목적물 평가액 5억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하라고 그랬죠. 그죠? 공제한 차액으로 그랬죠?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저당권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데 니은번 일단 채권자에 의해 결정된 통지된 청산금
대해서 채권자 자신도 다투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넘겨보시면 디귿번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러면 그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라 그 말이죠. 합산해서 공제해라. 그래서 청산금을 정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줄 그러나 후순위 채권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미음법 목적 부동산 가액은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충분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3번 청산 동그라미 1번 청산기간 뭐예요? 2개월 그랬죠. 그죠? 2개월. 자, 이렇게 보시고 니은번 보면 채무자 등이 채권자에 대해 청산금 지급을 면제하는 것 같은 무청산 특약을 해봤자 이런 건 다 무효예요. 왜? 채무자에게 불리하니까. 그러나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청산기간이 다 지난 후죠. 그죠? 후에 다시 특약으로 그죠? 무청산 특약했다 그러면 이때는 어때요? 뭐 채무자를 해야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제3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 그렇게 말을 한 건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산 방법. 채무자 등의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에 본등기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기속청산 그랬죠? 기속청산.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기속청산은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먼저 청산하고 소유권 가져가죠. 공적 실행인 처분청산은 어떻게 하죠? 이것은 청산금을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죠. 처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당 절차에 참가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죠? 틀리죠? 여기는 어쩐다고요? 먼저 돈을 먼저 받고 뭐예요?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고 여기는 먼저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서 돈을 받는 거고 그 차이라고요. 따라서 기속청산 사적 실행 방법에서 사적 실행을 하면서 마치 경매처럼 처분청산 있죠? 처분청산. 먼저 처분하고 돈을 나중에 받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인데 사적 실행 방법에서 처분청산은 인정 안 됩니다. 사적 실행에서는 기속청산만 돼요. 먼저 뭐예요? 먼저 돈을 받아가고 소유권 가져가야 돼요. 자,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뭐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그런 것들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거기 561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한가로 5번에 채무자 등 말소등기 청구권이 있죠?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다만 원래는 변제기 경과에서도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하고 가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2번 채무자에게 불리한 게 두 가지가 있다. 뭐예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 제3자 있죠?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못 찾아간다고요. 그 내용입니다. 법정이라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562페이지 보면 양가로 3번 경매에 의한 실행 처분청산 나오죠? 길게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알아버리시면 돼요? 그냥 저당권과 똑같다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경매에서는 저당권으로 본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마세요. 자, 그리고 563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 후순위 권리자 권리보호 나오죠. 그죠? 후순위 권리자인데 후순위 권리자는 어때요? 한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 있죠? 여기 2억 원 아까 있었잖아요. 2억 원에 대해 실행 통지된 평가액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채권자는 어때요? 사채업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지급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한가로 3번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주라. 그 말이 이게 뭐였어요? 이통지였다고. 이통지 해줘라. 그 말이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복잡한 것들 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나오죠. 그죠? 자, 이것은요. 다음 시간, 다음 강의에서 또 강의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46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